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서아시아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었죠? 우리 만났을 때 통일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사낭조 페르시아를 배우고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오늘은 이 서아시아의 이슬람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슬람 제국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슬람 제국을 배우는 만큼 지금 선생님이 BGM 부금으로 아랍 음악을 함께 깔아보았는데 자, 요 느낌 그대로 우리 가지고 출발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국기들을 좀 보세요. 자, 이 국기들은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예요. 자, 그러면 모두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한눈에 보이죠? 맞아요. 바로 초승달과 별이 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진에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우리 이슬람교 성립했을 때 배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친구가 바로 무함마드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 무함마드가 알라의 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날에 마침 이 밤 하늘에 나란히 별과 달이 떠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이유로 우리 헤지라 사건 기억나나요? 네, 메카의 그런 보수적 귀족으로부터 우리 박해를 받았었던 이 무함마드가 어디로 떠나요? 메디나로 떠나갈 때 그렇게 떠나가는 그 무함마드 일행이 이동하는 길을 이 별과 달이 밝혀주었다고 해서 이 별과 달의 이슬람이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아라비아 해와 홍해를 지나는 새로운 교역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중얼거려 보세요. 자, 여러분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그렇겠죠? 자, 그 배경은 기존의 우리 아랍인들은 원래 통일을 이루지 못한 변두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6세기에 들어서 동로마였던 비잔틴 제국과 사사낭조 페르시아가 격하게 싸우죠. 그 대립이 격화되면서 기존의 교역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니 새로운 루트를 뚫었었어요. 맞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무함마드가 메카 귀족들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세 글자로 대답해 볼까요? 헤지라. 우리 친구들 다 대답했을 거라 믿어요. 바로 성스러운 이주라는 의미로 우리 헤지라 1년, 헤지라 2년 뭐 요렇게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 되었었죠. 자, 지도로 무함마드 시대의 그 배경을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기존의 교역로, 새롭게 뚫린 바닷길 보이죠? 그러면서 이 메카와 메디나가 발생하고 이 도시들에서 누가 등장해요? 무함마드가 등장해서 이슬람교가 형성되는 그런 세계가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무함마드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모두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제국의 발전을 먼저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를 만든 창시자, 바로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시기를 바로 전동 칼리프 시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마이야 왕조 등장하고 아바스 왕조 등장하고 우리 OT 때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소한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파티마 왕조가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여러 세계로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각각 제국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함마드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한반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제대로 말을 못 해준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신의 사도라고 이 무함마드가 칭해져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명확한 인간이죠. 왜? 단순해요.
죽으니까요. 그쵸? 꼴까닥하고 죽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이 무함마드 사후에 어떻게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까라고 하면서 후계자를 통치하도록 하게끔 하죠. 그래서 지도자를 뽑는데 누굴 뽑아요? 자, 이슬람 세계를 지도할 정치, 종교적 지도자 누구요? 칼리프를 뽑죠. 우리 칼리프는 이렇게 정치, 군사와 종교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재정일치의 모습의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칼리프를 골라야 하는데 이때는 무엇을 통해서 칼리프를 정한다고 했었죠? 자, 바로 이때는 합의나 투표에 의한 선출을 통해 칼리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지혜로워 보인다. 제 칼리프 하면 괜찮겠는데? 하면서 대표자를 선출하며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1대부터 4대까지 이르는 칼리프가 선출되는 시기입니다. 1대에 아부 바크르, 2대에 우마르, 3대에 오스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 4대 칼리프 알리가 선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이슬람이 이제부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우리 지하드는 신의 뜻을 위해 싸운다는 정복 활동을 의미했었죠. 그리고 우리 지하드에는 작은 지하드와 큰 지하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작은 지하드의 의미였던 본격적인 대외 정복 전쟁이 정통 칼리프 시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시리아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 시기에 사사낭조 페르시아까지 이슬람 세력은 10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선생님 보기엔 그렇게 대제국 같진 않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탈리아 반도의 크기만 보세요. 그리스 반도의 크기만 보세요. 훨씬 정말 큰 대제국이죠? 자, 이렇게 대제국으로서 잘 나가다가 우리 4대 칼리프 누구였어요? 알리였죠. 이 알리는 원래 풀네임이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예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 알리가 암살이 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칼리프가 된 친구가 있었으니 그 친구의 이름은 무아위야입니다. 이 무아위야가 칼리프를 계승해요. 자, 그런데 이 무아위야는 기존의 칼리프를 정하는 방식인 선출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가문이었냐면 우마이야 가문이라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 안에서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손자한테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물려주는 세습이 행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선출 칼리프가 아니고 세습 칼리프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왕조가 바로 무슨 왕조?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가문은 칼리프 자리를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661년에서 750년에 이르는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이러한 왕조의 불만을 가지고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을 시아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왕조의 첫 번째 특징은 이슬람 세력의 분열입니다. 우리 배웠죠?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나뉘어서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을 두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우마이야, 너희들 싫어 하면서 싫어하는 시아파, 누구든 수용할게 하면서 수니파 이렇게 외우는데 뭐 여러분 각자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아파를 먼저 볼 텐데 시아파는 소수 원리주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우마이야 왕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무함마드 혈통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사위이자 사촌인 알리를 지지하면서 종파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시아파는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옮겨가서 자신의 종파를 발전시키는데 이 때문에 이란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라크가 시아파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수니파는 야, 시아파야. 그게 뭐가 문제냐. 이슬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통치자라면 누구든 칼리프 하는 거지 뭐. 라고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니파는 제4대 칼리프 알리를 포함해서 모든 칼리프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니파는 현재 이슬람교도의 다수파로 스스로 정통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니파는 심지어 외국인 칼리프까지 허용을 했고 이슬람교 아래로 들어오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관습들이 생기는데 그런 관습을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게 됩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차이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수니파의 신앙 고백은 계속 보는 말이에요.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아파는 여기다가 덧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알리는 신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신자들의 사령관이고 신의 친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전체 무슬림 국가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포를 우리 눈으로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와 같이 수니파를 채택하고 있지만 시아파로는 아까 어디였어요? 여기 보이는 지금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이 지금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가 우세한 지역이었죠. 여러분, 오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어디였었죠? 선생님이 마마마마마 해가지고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에 도읍을 하게 되는데 오마이야 왕조를 개창했던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가 여기가 시리아 쪽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이 다마스쿠스 자신의 근거지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런 수도를 중심으로 이 오마이야 왕조는 대제국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 대제국은 지금 우리 이 지도를 통해서 오마이야 왕조의 정복지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어디까지 동쪽으로 뻗쳐나갔어요? 동쪽으로는 인더스, 여기 인도예요. 인더스강 유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요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여 대제국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야 왕조에서 정복한 땅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라고요? 여기예요. 여기 무슨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죠. 이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의 뭐가 있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있는 반도예요. 711년 이슬람 세력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국가였던 에스파냐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신앙,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 산맥이 피레네 산맥이었죠.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중세 프랑크 왕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선생님 좀 더 키워서 볼게요. 자, 우리 우마이야 왕조 친구들이 출발을 해요. 피레네 산맥 넘어서 프랑크 왕국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프랑크 왕국 친구들과 어디서 부딪히냐면 푸아티에 그리고 투르라는 지역에서 양쪽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유럽 진출은 막을 내리고 말지요. 이슬람
이 친구들 기가 한층 꺾였겠죠. 자, 이렇게 유명한 전투를 뭐라고 한다고요? 732년에 투르푸아티의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 사실 이 전투는 OT 때도 보았고 중세 프랑크 왕국 시기에서도 배웠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기의 프랑크 왕국의 지도자는 누구였었어요? 좋아요. 클카, 피카 친구들 중에 카를로스 마르텔, 그렇죠. 궁제였었죠. 이 마르텔은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진출을 막으면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수호했다라는 점에서 이 세계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 세력은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들은 도대체 언제 쫓겨날까요? 여러분 혹시 중간고사 이전에 흐릿한 기억이겠지만 레콩키스타 아니면 재정복 운동에 대해서 기억이 나나요? 네, 난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북부 왕국들이 이베리아 남부에 남아있던 이런 이슬람 국가들을 축출시키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콩키스타는 에스파냐의 마지막 남은 이슬람의 점령지 이쪽에 있는 그라나다를 정복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서아시아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유럽을 또 배우고, 그쵸? 그리고 또 동아시아, 2학기 가면 중국사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사를 배울 텐데 그쪽을 배우면 이렇게 세계 곳곳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사실들이 어디선가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 과목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만 역사를 공부하기보다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넓은 눈과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 서아시아에서 이렇게 배웠어. 그럼 이 시기에 유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 혹시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아프리카에는 어떤 일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 어찌되었든 오마이야 왕조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고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제국의 각지로 파견되었던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공용어인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그 지역의 지배층을 형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마이야 왕조는 선생님이 통치 방식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아랍인이 짱이다, 아랍인이 제일이다 하는 아랍제일주의를 펼친다고 했었죠. 원래 이슬람 교리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신자 간의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을 강조한다 라고 했던 이슬람 교리와 너무 어때요?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랍인을 우대하는 정책, 아랍인들의 특권을 보장해 준 거나 특히 이 아랍인들 중에서도 시리아 지역의 아랍인을 중용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는 당연히 아랍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아랍인들. 그런데 이 비아랍인들이 이슬람교도를 믿더라도 이들을 차별하면서 아주 푸대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랍 민족주의, 아랍 제일주의 통치 방식은 이 비아랍인들의 분노,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시아파도 앞에서 이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했었잖아요. 이들과 힘을 합쳐서 아바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이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비아랍인의 불만 그리고 시아파의 도움으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니 750년부터 1258년에 이르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바스 왕조의 통치 방식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그려지지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이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우월 정책을 폐지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랍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특권들을 어떻게 해요? 폐지하겠죠. 그리고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비아랍인들도
능력에 따라 관료나 군인들로 임명을 했고 세금 제도에서 비아랍인의 차별을 없애는 등 모든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비아랍인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어요? 빙그레 하고 웃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이슬람교도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아바스의 왕조는 진정한 의미의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였군요.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랍인의 개념 자체도 기존에는 인종적 의미를 포함을 했지만 이제부턴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고 그리고 스스로 믿어서 아랍인이라고 자칭하는 모든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문화적 개념으로 아랍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문화적 아랍화의 물결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오늘날의 아랍권 형성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아바스 왕조는 중앙아시아의 탈라스 지역, 보이나요 지금? 탈라스 지역에서 중국의 어떤 왕조랑 싸우죠? 그래요. 당나라랑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혹시 그 전투는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선생님이 중국의 당나라가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배가 탈라스 해가지고 졌던 전투가 있었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 오해 말고 진짜 배가 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외우라고 탈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전투가 751년에 무슨 전투? 탈라스 전투입니다. 이때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죠. 당나라에는 고구려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 군대를 지휘했고요. 그리고 이슬람군에는 지야드 이븐 살리흐 자, 엄청 길죠? 이 장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이 아바스 왕조는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을 비롯한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를 가져요. 이슬람 세계는 이미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있는 그런 교역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비단길까지 얻고선 나는 세계 어디든 가서 얻을 수 있겠군 이라는 그런 뭔가 당찬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자로서 그런 무역의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도 체크하고 갑시다. 자, 수도 어디였어요? 바니까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그다드였죠. 자, 우리 이 바그다드는 이러한 동서교역로가 확대됨과 동시에 이 수도에서 중세 이슬람의 황금시대를 열게 되면서 국제도시로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탈라스 전투는 유라시아 대륙 중부에서 중국, 당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이슬람 세계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군에 생포되었던 중국인 포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덕분에 탈라스 전투 이후에 당나라의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래되기도 합니다. 자, 제지술이 이렇게 이동을 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도 무너져 가게 되는데 이 원인에는 지방 총독들이 각각 각 지역에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칼리프의 권한이 점차 약화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이 아바스 왕조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긴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까지 세계 제국을 이어갔던 자, 우리 중국사 할 때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 뭐예요? 몽골이죠. 이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야기 중국사에서 몽골 제국에 가면 몽케칸이라는 사람이 훌라구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다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세계사의 접점으로 이 아바스 왕조 시기구나 라고 연결 지으면 되겠죠. 어찌되었든 몽골의 침입으로 이 아바스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 안녕. 자,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아랍의 상황을 연표로 살펴볼게요. 우리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흐름 봤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후 우마이야 왕조와 파티마 왕조가 남았어요. 시기는 각각 다 다르지 않아요. 동시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 세계의 분열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아바스 가문을 피해서 이베리아 반도로 탈출했던 우마이야 가문의 왕자가 756년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불러 모아서 코르도바에 위치한 그런 수도를 옮긴 후에 왕조를 건설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후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 후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베리아 반도에 건국했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칼리프를 자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수도는 어디일까요? 자, 지금 후 우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반도에 보이죠? 여기 수도는 코르도바입니다. 이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돼요. 위치적으로 딱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슬람의 학문과 과학은 에스파냐와 이제 뭐 그 밖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1세기에 들게 되면 후 우마이야 왕조는 국력이 점차 쇠퇴해지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와장창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결국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아주 다수의 작은 이슬람 국가들이 수립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왕조가 남았죠? 그래요. 우리 파티마 왕조가 남았죠. 10세기 초에는 시아파가 북아프리카에 건국한 왕조가 등장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파티마 왕조예요. 파티마는 무함마드 딸 이름인데요. 벌써 지금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시하는 누구의 성향이 보여요? 시아파의 상징이 지금 왕조의 이름으로부터 보이고 있죠. 그들은 아바스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자신들이 내세웠던 칼리프만이 어때요? 오로지 유일한 칼리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칼리프의 수도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 이제 수도를 도읍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슬람 세계는 아바스, 후 우마이야, 파티마 왕조가 각각 다른 칼리프, 나도 칼리프라고 하면서 내세운 3명의 칼리프가 병립하게 되죠. 마치 우리 예전에 유럽사 배울 때 교황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3명의 교황이 선출되었었던 그런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각 칼리프 중심으로, 왕조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이제 붕괴된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에 돌궐족이 발흥하게 된다고 선생님이 OT 때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셀주크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 이런 투르크족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시기를 구분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 빈칸을 채우지 못한 친구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완성해서 선생님이 도장을 꼭 찍어줄게요. 자, 이슬람 제국의 발전,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 사후에 나타났죠. 그리고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이어지고 그 아바스 왕조와 같이 병립하던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파티마 왕조가 존재했습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다시 보면 무함마드 사후에 1대, 2대, 3대, 4대 칼리프가 선출이 되었죠. 칼리프의 의미는
그래요. 정치, 종교적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 수도 어디예요? 다마스쿠스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칼리프를 선출하지 않고 우마이야 가문에서 어떻게 하겠다? 세습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이 왕조 시기에 분파가 되는데 누구랑 분파?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서 쭉쭉쭉 뻗어나가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유럽에 누가 막아요? 프랑크 왕국이 승리하게 되는 전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전투? 투르 부아디의 전투겠죠. 그리고 그들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아랍인들을 사랑해 아랍인 우월주의, 지네만 생각하는 그 우월주의를 내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 비아랍인이 짜증이 났어요. 시아파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게 되니 이들의 수도 바그다드였죠. 자, 바그다드. 그래서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면서 무슨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렇죠.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사막길의 주도권, 이제 이슬람 아바스 왕조에게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치 방식은 앞에서 우마이야 왕조와 정반대죠. 이제는 이슬람교도의 모든 평등을 강조한다 라고 하며 아랍인 특권 폐지, 비아랍인 차별 폐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건 몽골의 침입으로 몽케 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후 우마이야 왕조 수도는 이건 어떻게 배우냐면 바람을 콧김 있잖아요. 후 하고 코 하잖아요. 네, 자, 코르도바예요. 코르도바. 그래서 뭐 어디에 반도에 건국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에 건국을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 카이로에 수도를 하고요. 어디에 건국해요? 시아파가? 그래요. 북아프리카에 건국하게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했어요.